김광수의 경제소프트.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과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행사로 지하로 내려가셨잖아요. 네. 저는 절 버리고 가셨잖아요. 아주 과감하게. 뒤도 안 돌아보시고. 예. 그 버림받은 상태에서 저는 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몰려서 아주 성황리에 행사를 잘 끝내셨다고. 예. 사진만 보고 소식만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밑에 장소가 막 엄청 넓은 홀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 장소에 신청하신 분이 거의 160분? 그 정도 신청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도 오신 분이 한 120여 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저희 국민카페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예. 그걸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해내네요. 예. 국민TV 애청자 반이죠. 아닙니다. 저희 그 카페 직원분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고요. 네, 가끔 하죠, 뭐. 예. 근데 이제 시설도 좋고 분위기도 네. 좋은 것 같아요, 밑에 국민카페. 되게 분위기 좋죠. 네. 네, 책도 많고. 하여튼 뭐 앞으로 가끔씩 네. 뭐 특강 형식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랑 날짜는 반드시 근데, 하시고요. 근데 수요일 날이어야 돼. 끝까지 저는 버린 자식 취급하시겠다. 수요일 네. 날을 다 몰아놨거든요. 수요일 날 아침에 라디오 방송 인터뷰 있고. 이거 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만 하고 나올 때만 다르다 그러죠? 경제소프트 제가 집 나가 있을 때 그렇게 돌아오라며 기리사님 저한테 네. 읍소를 했거든요. 읍소를. 이거 뭡니까? 예. 나는 그 들은 바 없는데. 지금 말씀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잘 결정하고 신중하게 대답하세요. 예. 아니,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러니까 누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또 지역에서 평일날 오기도 또 힘드시고.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전주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을 해요. 저희가 서울에만 이 공부방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부방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북 지역에는 이제 전주에서 시민 공부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하시는 분이 이제 덕진구 덕진동 주민센터에서 거기 홀을 빌려서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똑같은 형식으로 소장님 모시고 이제 경제 토크쇼를 이번 주 토요일 22일 날 오후 2시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벌써 저희 카페하고 이렇게 공지를 좀 했더니 그냥 100여 분 넘게 벌써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오시면 방송에서나 서울에서 이렇게 듣고 싶었던 부분들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고, 특히 이번에는 소장님 신흥국 경제 위기하고 FRB 출구 전략 관련해서 아마 강의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방송이나 혹은 TV 뉴스 신문 어디서 볼 수 없었던,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 좋은 정보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김광수 소장님이 인기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사님? 국민TV 덕이죠. 경제소프트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거죠. 저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국민TV를 통해서 알려진 거죠. 소장님의 저 영혼 없는 표정과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죠. 아니, 기리사님 네. 옆에서 보시기에 네. 우리 김광수 소장님의 그 매력을 넘어선 마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알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이나 혹은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찮게 가까이서 이렇게 뵙고 사적인 모임을 갖고 한 경우 이렇게 몇 번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도 다 만나보면,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러니까 이건 지키 저희 개인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 계속 옆에서 벌써 몇 년째 보고 있지만, 항상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너무 이렇게 하면은 좀 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좀 약간 철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가장 완벽한
이렇게 지도자로서 철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철학자. 플라톤에서 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조금 그래서 그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본인이 먼저 모든 것을 다 솔선수범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이 그 조금 더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문희정 아나운서가 저렇게 까불락거리는데도 저렇게 넓게 품어주시는 것 자체가 대인배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거 아닌데. 근데 여기서는 조금 소장님이 나쁜 남자로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몇 개월 사실 두 분하고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네네. 방송이나 실제나 똑같이 대하잖아요. 네. 그게 소장님이 워낙 편하게 해주셔서 예. 아유 그래 잘 까불어 봐라 식으로 미인에 약합니다. 그걸로 안 돼요. 천만 다행입니다. 예. 미인에 약하신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도요 우리 소장님의 정말 엉뚱발랄한 경제 이야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들으시면 굉장히 경제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어? 라는 걸 또 한 번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예,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길경식 이사께서 지난주에 그 말씀하셨어요. 소장님 이게 뭐예요? 라고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질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답을 해주기 급급한데 소장님은 아주 기초부터 저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내시지? 하지만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갈 수 있게 길을 터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요. 아니 소장님 지금 경제 문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그 답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그 얘기는 안 해주시고 기본적인 얘기만 해주십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왜 경제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이론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간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경제학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근데 경제학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지난주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현실 경제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론이 현실을 떠나서 저 혼자 따로 이렇게 놀면 그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이라고 하지만 현실 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현실 경제뿐만 아니라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학 이론이라는 게 현실하고 어떻게 서로 연관돼서 이렇게 발전돼 왔는가, 뭐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문제의 핵심이었고 이슈였고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미국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해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단지 그냥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게 너무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막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이론이 죽었네, 경제학은 쓸모가 없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난무를 하는데, 대부분 그런 글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했더라고 해도
실제로 그 경제학 이론이 탄생하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당시의 현실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나 단락적으로 그 책만 읽고 날 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덮어버리면 또 까마득 잊어먹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 태반이죠. 근데 실제로 그 경제학 이론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현실 경제의 모습들을 이렇게 담은 거기 때문에 현실 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경제적인 삶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학 이론도 아, 이게 이런 좀 맥락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구나라고 이해가 되죠, 쉽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차에 이제 지난주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경제학 이론은 하나의 경제학 이론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요. 케인즈주의가 다시 이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케인즈라는 사람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아마 저처럼 그렇게 처음 듣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사람의 이야기라서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몇십 년이 지나서 회자되는 걸 보면서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걸 저는 몸으로 좀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해주실 그 소장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곱씹어서 잘 들으시다 보면은 몸으로 아마 경제학 이론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약간의 전망도 저희가 가능해지는?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이해를 하게 되면, 네. 전체를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각자가 전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난주에 이제 경제학 이론이 아담 스미스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그 이전에는 경제사의 시절이었다. 경제학 이론이 생겨나면서 경제사는 이제 죽어버린다. 거의 뭐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좀 위축되는 그런 과정을 겪죠. 왜냐면은 굳이 경제 1800년대 1820년대 30년대 50년대 1900년대 경제 상황이 어땠다라고 그걸 교과서에다 써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네. 이미. 경제학 이론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현실 경제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실 경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거든요. 거론이 되면서 그걸 이론적인 틀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경제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흡수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담 스미스 때부터 이제 경제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아담 스미스 때의 시절에 이제 이 경제학의 핵심인 가치 내지는 가격을 결정하는 건 그 당시에는 농업 경제고 간의 수공업 기계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노동이 모든 것의 가격과 가치의 기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차 마이스터가 하루 걸려서 만드는 그 물컵을 하루 걸려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년차 마이스터가 하루 걸려서 만든 이렇게 빵하고 등가로 교환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된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도 모든 가치의 가격 결정의 그 근원은 노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아담 스미스 때를 시조로 해서 이렇게 시작된 경제학을 이른바 고전파 경제학이라고. 네. 고전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노동이라는 걸 가치의 기본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시작 때부터 내가 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찬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시장 경제는 원래부터 예전부터 쭉 있어 왔는데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을 썼는데 그 전 상황이 이른바 중상주의 시대였죠. 중상주의 시대였는데 중상주의 시대에는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아주 팽배를 했거든요. 특히 보호무역이 어떤 구조로 갔냐면 식민지하고 본국 간의 이제 수탈적인 약탈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이렇게 굉장히 횡행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전쟁도 결국은 영국 본국과 미국 식민지 간의 전쟁이죠. 또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보호무역주의로 갈등을 겪는 게 미국 식민지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전쟁 갈등을 겪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갔죠. 그러니까 그 보호무역주의를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시장을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나더라. 아담 스미스가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본 거죠. 보고 미국 독립이 1774년에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죠. 아담 스미스 입장에서 이제 그 자유무역을 이렇게 기반으로 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상적이다,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밖에 없었던 또는 하게 된 자연스러운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아담 스미스를 출발점으로 해서 또 아담 스미스가 이제 그 경제학을 이제 태동시켜서 이렇게 시작됐을 때 막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제1차 산업혁명이 1770년부터 1820, 30년 이때까지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른바 사람이나 동물의 그 힘이 아닌 그 석탄이라든지 목탄의 이렇게 그 이른바 자연 에너지를 사용한 증기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기계에 의해서 이제 교통수단이라든지 방직업이라든지 이런 기계 공장들이 이제 처음으로 생겨나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계 공장이 생겨나니까 그 당시에는 수창기는 기계 공장이 굉장히 조악해가지고 수많은 그 손들이 필요하죠. 기계가 돌아가려면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려면. 이제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농업 경제가 기반이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전국 곳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자기 논밭이 있는 곳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공장을 돌리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을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을 끌어모으는 과정이 좀 더티했다든지 비인간적이었다든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농지를 그냥 초지로 바꿔가지고 양을 집어넣어서 해버렸다든지 그거 이제 요 근래 와서는 학설이 이제 그걸 부정한 학설이 이렇게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뭔가 어떤 강제적인 인위적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은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되죠. 예전에도 물론 도시가 있었지만 이제 주로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항구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됐지만 이제는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죠. 근데 그 도시가 갑작스럽게 인구가 집중이 되는데 거기에 무슨 주택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초창기에 무슨 상하수도 설비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위생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돼 있겠습니까?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열악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소나 돼지냐 무슨 기계보다도 못하냐고 반발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제 측면이나 부작용들이 표출이 되죠. 그런 부작용과 부정적인 측면을 반영한 게 이제 막스 경제학이죠. 네. 막스 경제학은 이제 이른바 자본가가 이렇게 이제 노동을 착취를 한다. 그래서 원래 고준파 경제학에서는 아까 모든 가치 결정의 그 근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노동이라 그랬죠. 노동의 가격이 매겨져야 되는데 산업혁명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기계에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니까 노동은 착취를 당하고 노동에 대한 임금이 노동의 가격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노동에 대한 가격은 제대로 안 매겨지고 착취가 일어나고 물건에 대한 이제 가격 물건의 가격이 매겨지고 그 매겨진 가격에 대해서 가치를 자본가 계층이 다 가져간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스가 경제학자임과 동시에 또 사상가이고 사회학자적인 측면도 있고 철학자적인 측면도 있는 게 노동가 가격이 또는 가치가 노동으로부터 소외됐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으로 노동이 가격으로부터 소외됐다라는 소외라는 말을 해요.
뭐냐면은 노동이 가치 근원인데 그 근원인 그 노동의 가격이 제대로 안 매겨지고 물건이나 자본가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 가격으로부터 소유됐다는 말이 뭔 말인가? 저는 대학교 때 그 말 보고 그게 뭔 말이냐고 한참 헤매는 적이 있었어요. 아, 소장님이 그랬다니까 굉장히 뭐죠, 이 묘한 쾌감은?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막스의 어떤 그 주장하는 바도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런 상황 또는 그 당시의 현실 경제의 어떤 그 변화 과정들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자연스럽게 막스 경제학의 내용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막스가 이렇게 추구하려고 어떤 좀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의 이제 이른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고전파 경제학의 노동의 가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기계 공장이 생겨서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물건의 가격을 매겨야 하는데 예전에는 근데 도제 3년 직공이 경력을 가진 직공이 하루 걸려서 만든 물건은 똑같은 3년 경력을 가진 직공이 하루 걸려서 만든 물건과 물물 교환, 등가 교환을 한다.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 공장에서 이제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냐? 노동이냐 이거예요. 물론 노동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자본 투자를 해서 그 기계 공장을 세워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물건이 막 쏟아져 나가지고 이게 히트를 치면 대박이 나는데 이제 막 경쟁을 하거든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같은 공장을 지어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쏟아내니까 물건을 이제 못 팔아서 난리가 되죠. 난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물건이 1860년대부터 이제 1910년까지 제2차 산업혁명, 이른바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후발 공업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른바 이제 초창기 산업혁명을 이렇게 뛰어넘고 이제 20세기, 20세기에 이제 새로운 발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좀 혼란이 일어나죠. 당연히, 그러면 이 물건, 공장에서 쏟아지는 물건의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매겨야 돼? 노동이 이제 더 이상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매겨야 돼?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물건을 결국은 이거 안 팔리면은 다 쓰레기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는 사람,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1860년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이제 물건 이제 수요자 중심의 가격 이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물건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 중심, 노동은 뭡니까? 물건의 공급자죠, 생산자죠. 고전파 경제학은 생산 이론이에요. 생산자 중심의 경제학이죠. 이제 1860년대 이른바 그 한계 효용을 기반으로 하는 수요자 한계 효용 이론은 수요 이론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이론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벌써 이제 1860년대부터 이렇게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서 안 팔리니까 또 새로 두 번째 식민지 쟁탈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도 그 식민지 쟁탈전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서 금이나 노예를 잡아오는,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 근원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그 노예를 이렇게 많이 잡아오면은 이렇게 부가 축적된다라고, 가치가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또 이렇게 쌓아놓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부정하고 플로우 개념으로 한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그런 1차 식민지 쟁탈전은 그런 금은 이렇게 보하나 노예를 잡아오는 식민지 쟁탈전이었다고 한다면은 1860년대 제2차 산업혁명 이후에 식민지 전후로 한 식민지 쟁탈전은
공업품, 생산된 대량을 쏟아지는 공업품을 이제 팔 곳을 찾는 시장 쟁탈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홍콩이나 중국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다 시장 쟁탈전이에요. 그다음에 뭐 일본이 그 당시 조선을 이렇게 식민지로 이렇게 침탈하려고 했던 것도 시장 쟁탈전이에요. 후발 공업국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못 팔거든요.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일본에 이제 불황이 와요. 그러니까 그 불황이 오면 정치적으로 막 혼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쟁탈전을 이렇게 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이른바 제국주의하고도 이제 맞물려 가죠. 그런 것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근대화를 빨리 이룬 국가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이제 나서게 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한계 혁명은 소비자 중심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시장 중심일 수밖에 없죠. 물론 아담 스미스도 자유시장을 주장을 했지만 그걸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더욱더 시장주의를 이렇게 확대를 하죠.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하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식민지 쟁탈전에서 제국주의를 한다 이거예요. 정권이, 권력이. 그러면 기업가들이나 자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물건 팔아주는 식민지를 이렇게 쟁탈을 이렇게 확보해준다라는 점에서는 권력에 가서 줄을 서죠. 줄을 서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전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은 말할 수 없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 한계 효용학파를 기점으로 하는 이른바 신고전파,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의 출발이거든요. 신고전파는 자연스럽게 기업 자본가들이 이걸 굉장히 찬동을 합니다. 찬동을 하면서 그걸 반영해서 정부를 배제를 해요. 정부 개입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신고전파, 미시경제학에서는 소비자와 기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와 소비자하고 기업뿐이 있어요. 기업만 있어요. 정부는 없어요. 정부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세금 뜯어가잖아요. 그렇죠. 세금 뜯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죠. 그리고 제국의 황제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네 물건 팔아주려고 식민지 쟁탈 정쟁을 하려고 하는데 탱크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세금 그러면 전쟁하려면 네가 세금을 내야지. 돈 없는 노동자들한테 세금은 뜯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뜯어가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예. 자연스럽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이른바 정부라는 것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나 신고전파에서 미시경제학 쪽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배제를 하는 거예요. 배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공황이 옵니다. 공황이 와요. 예전에는 공황이 농업경제 시절에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했죠. 그렇죠. 농업경제니까 당연히 그 외에는 달리 무슨 공황이 올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른바 산업자본주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오면서부터는 공황이 이제 농업경제 시대하고는 다른 형태의 공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산업혁명의 이제 선두주자인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주기로 공황이 일어나요. 10년 주기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황도 이렇게 한 나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파급이 돼요. 그래서 1860년대부터 1880년, 90년대까지 한 20년, 30년에 걸쳐서 이른바 비엔나,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해요. 그것이 미국하고 연계돼가지고 한 20년 넘게 장기 공황이 옵니다.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Great Depression입니다. 그게 대공황이에요, 사실은. 1930년대가 대공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첫 번째 세계 대공황 하면 1930년대를 생각하거든요. 네. 미국에서. 네. 예. 그 다음에 1907년에서 10년 유럽에도 또 공황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1차 세계대전에 또 빌미가 되는 면도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도 결국에 보면은 이른바 후발 공업국이나 선발 공업들 간의 이제 생산력 과잉으로 인해서
그 시장 쟁탈전의 그런 양상을 띠죠. 왜냐하면 독일과 1차 대전의 그 동맹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과 영국과 러시아하고 뭐 이런 쪽으로 됐잖아요. 프랑스하고. 이런 데는 이제 러시아는 조금 후발이지만 영국은 프랑스는 이제 선발 공업국이거든요. 그다음에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후발 공업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 대전도 선발 공업국과 후발 공업국 간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쟁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현실 경제 이야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시대적인 정치적인 어떤 국제 정치 구도나 이런 것들도 물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결코 그냥 현실과 동떨어져서 그냥 혼자 따로 놀고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공황이 빈발했는데 그 공황의 극치가 뭐였죠? 공황의 극치가 1930년대 미국발 대공황이죠. 아. 예, 공황의 극치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세계 대공황이라고 예. 얘기하는. 그 대공황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큰 두 가지 이제 그 경제학 이론이 또 나옵니다.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2차 산업혁명이 1860년대, 70년대 이때부터 가솔린 자동차 엔진도 뭐 다임러 벤츠가 1880년대 후반에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20세기 발명품들이 그 시기에 다 쏟아져 나와요. 라디오도 나오죠. 전화기도 나오죠. 그러네요. 예,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천재적인 경제학자 슌페터가 딱 보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게 뭐야? 노동? 수요자? 아니야. 기업가 형신이야. 기업가 정신, 앙뚜르 프루니에십이야. 창조적 파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을 봤을 때는. 예. 실제로,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포드 자동차 탁 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막 공장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막 성장한다 이거예요. 그렇던 슌페터가 봤을 때, 야, 저거야말로 가치 창출의 근원이다라고 당연히 본다 이거예요. 전화기도 막 보급되고, 벨 전화회사가 이렇게, ATT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가장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록펠러라든지 카네기라든지 혈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슌페터가 봤을 때는, 정말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가 정신이야. 기업가 혁신이고 도전 정신이야. 창조적 파괴야. 그래서 그런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이게 순환 경기 사이클이 바뀌어.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보면 과거 기술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과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장이나 기업들이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나 공장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커나가잖아요. 무너질 때는 불황이죠. 또 새로 커나면 호황기로 가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기 주기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왜 학창 시절에 경제하면 배웠던 그래프. 예. 그러니까 슌페터가 가치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동과 이제 소비자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슌페터는 자기 똘마이들을 안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파가 없어요. 근데 영향력은 지금도 강력하죠. 네. 강력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당시에 이제 미국발 대공황이 일어나서 이제 이른바 신고전파에 대한 이제 불신이 굉장히 팽배했죠. 시장에다 맡겨는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말할 수 없는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어쩔 줄을 몰라 한 거죠. 예전에 이제 신고전파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황이 일어나면서 계속 정부를 공격을 해요. 정부가 쓸데없이 간섭을 하니까 공황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엉터리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놔뒀으면 안 일어날 시장이 다 알아서 조정을 할 건데 정부가 쓸데없이 간섭해가지고 세금도 뜯어가고 금융 정책 금리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막 통화량도 풀었다 줄였다 막 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혼란을 가중시켜서 시켜서 공황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니까는
완전히 이제 그 신고전파가 그냥 이제 죽은 거예요, 기가. 그때 이제 이른바 케인스 경제학이 이제 등장하죠. 네. 케인스 경제학이 이제 오늘 지금 말하는 거시 경제학의 출발이죠. 케인스 경제학의 핵심은 뭐냐면 가게도 다 거덜나버렸고 기업도 다 파산해버렸고 금융기관도 다 파산해버렸는데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은 건 이제 정부다. 신고전파가 이렇게 그렇게 미워하고 공격했던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부가 미리서 빚을 땡겨다가 빚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공사업이라든지 뭐 공기업을 세우고 뭐 근데 후보땡 같은 거 있잖아요. 테니스밸리 그 건설 사업 이런 네. 거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막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주택 막 건설 사업도 막 했고 도로도 놓고 학교도 짓고 해서 정부가 경제가 그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정부가 나서서 추스려서 하고 그래서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오면은 그때 빠지면 된다. 그러니까 케인스 경제학의 핵심은 정부 이야기예요. 정부 이론이요. 그러니까 신고전파는 소비자하고 기업 간의 기업의 이야기인데 케인스 경제학은 정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인스 경제학이 정부 이야기인데 달리 말하면은 아까 가치 이론으로 이야기하면 노동, 소비자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이 있었죠. 네.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정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 전체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망해버리거나 망하기 직전에 있는 경제를 살린다라는 건 가치를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치 이론이에요. 케인스 경제학도. 근데 그 가치의 근원은 정부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전파는 미시경제학, 케인스 경제학은 거시경제학이고 그래서 전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양분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경제학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학 전체의 가치나 가격 이론으로 이렇게 보면은 미시나 거시나 별로 구별이 없어. 다만 가치 창출의 근원에 대한 인식이 다를 뿐이죠. 그러면은 경제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한 게 케인스가 예. 최초가 되는 건가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시경제학 한계 효용학파들은 정부를 싫어한다라고 그랬죠. 네. 어떻게 해서든 정부를 배제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케인스 경제학은 그러니까 이 효용학파들은 모든 것은 시장에 맡겨두면 다 저절로 균형이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뭐 공황이 일어나고 이제 난장판이 나니까 이제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거. 케인스 경제학은 정부가 나서서 가치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정부는 뭐냐면 이 효용학파나 신고전파 입장에서 보면은 균형이 항상 선이에요. 균형이 아닌 것은 악이거든요. 네. 근데 케인스 경제학은 일시적으로 균형이라는 걸 어떤 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 한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딱 마주쳐서 그래서 거기가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생산량도 결정되고 그게 균형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본 거죠. 처음에는 정부가 빚을 내서 적자가 나면 재정 불균형이죠. 그렇죠. 적자가 나지만 그래서 경제가 그 돈을 가지고 빚낸 돈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면은 경제의 가치가 늘어나면 그때 세금을 걷어서 그 빚낸 걸 갚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정 기간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똔똔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케인스 경제학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만 개입하는 거예요. 아. 무한정으로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만. 그 단기라는 시간 개념이 이제 애매하긴 하지만 정부는 시장이 실패해서 혼란에 빠졌을 때만 개입을 하고 그 위에는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만 개입을 하는 것이니까 단기가 아닌 장기에 있어서는 사실 케인스 경제학이나 케인스나 신고전파나 똑같아요. 주장하는 바가. 그러니까 케인스 경제학이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정부가 필요 없게 돼요. 장기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개입만 했다가 네.
균형 상태, 그 전에 신고전 합파가 얘기한 균형 상태를 회복하고 나면은 정부는 빠져야 되는 예,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신고전파로 세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케인스 경제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인스 경제하고 거시 경제하고 미시 경제학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분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이론들이 절대 아니고 그냥 연속 선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네요. 예. 예. 근데 이제 1930년대 그 두 개, 근데 케인스 경제학은 이게 왔다예요. 네. 정치가 하고 정부 관료들한테 이렇게 더할 나위 없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 이제 그 힘을 발휘하는 시대를 열어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케인스 경제학이 그런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서 그 경제학 이론이 끝났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뭐가 시작됐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네. 미소 냉전이 냉전 시작됐죠. 체제. 예. 미소 냉전이 시작되고 이제 냉전은 직접 이렇게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미국 경제는 이제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최고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그래서 세계 최강의 이제 그 부국이고 미국 국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유롭고 그래서 뭐 자산도 많이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이렇게 뭐 부유한 그런 이제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전쟁 때는 막 엄청난 생산 공장 뭐 뭐죠? 군수산업. 군수 물자를 예. 생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 끝나고 이제 평상시 체제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또 이제 이제 한편으로는 미소 냉전에 의해서 굉장히 그 국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 각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갈라지죠. 진영이 갈라지고 불확실성이 커져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산 경제 호황이 그 전쟁 특수가 끝나고 평상시로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은 있고 여유는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갖죠? 그러면 재테크에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면은 예. 자연스럽게 그 여유를 주식 투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사회는 대중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이렇게 확산된 나라 중에 하나니까 선도국가니까 미국의 그 전체 그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의 70%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뭐 빌 게이츠도 들어있고 뭐 또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내면 이제 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그 대중 투자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죠. 투자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위험이죠. 네. 투자를 잘하면 돈을 벌지만 잘못하면 왕창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1950년을 전후로 해서 또 두 가지의 이제 경제학 이론이 이렇게 태동을 합니다. 가치를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이론이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불확실성을 감안하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을 이제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은 위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위험하고 수익률. 위험률과 수익률이 반비례하는. 그렇죠. 네. 위험과 수익이 가치를 결정한다. 비례하는. 두 가지가. 네. 위험과 수익. 불확실성이 네. 가치를 결정한다. 이거. 네네. 그러니까 노동, 수요자,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정부. 거기에 가지고 이제 불확실성이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가치를 결정하니까 주식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 거기에서 이제 주식 가격 결정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그냥 계산을 해내버려요. 계산을 해요. 그때도 다 선물이나 옵션 이론들이 막 그때도 나옵니다. 파생상품 이론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획기적인 이론이 나온 게 그 불확실성인데, 근데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새로운 형태, 과정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소 냉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 군사 문제에 관련해서 나온 게 개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이가 연무렵에 갑자기 생각나요. 모르겐슈타인 저하고 함께 미니맥스 그 게임 이론을 내놓습니다. 네.
뭐냐면은 미니맥스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하는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가 뭘 어떤 걸 선택할까 선택 대안이 뭐 이제 1번, 2번, 3번 있다라고 하면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잖아요. 1번, 2번, 3번을 각각을 선택했을 때 내가 그 얻을 수 있는 이득 가운데서 가장 이득이 적은 거, 가장 보수적이죠.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적은 것 중에서 예, 그러니까 말이 좀 설명이 좀. 그 1번을 선택했을 때 내가 가장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작은 경우, 2번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가장 작은 것, 3번을 선택했을 때 가장 작은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그게 이제 미니맥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요 무언가 선택지를 놓고 선택을 할 때 이걸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가장 큰 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선택했을 때 그 여기서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는데 제일 적게 얻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얻는 거. 네, 그 중에서 제일로 큰 거. 그게 이제 보수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성을 고려한.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게임 이론의 이제 그 토대를 이뤘지만 진짜 게임 이론의 출발은 이제 그 나쉬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내쉬. 네, 그게 영화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었죠. 천재.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예. 아까. 내쉬 균형이 나오는. 아담 스미스가 됐건, 고전파 경제학이 됐건, 신고전파가 됐건, 슈페터가 됐건, 케인스가 됐건, 가격은 어떻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뭔가 이제 공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좀 챙겨 먹자라고 했는데 걸렸어요. 예.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건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하는 그런 개념이, 균형 개념이 다릅니다. 균형 개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확실성이라고. 네.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은 위험과 수익 간의 위험과 수익이 결정을 한다 그랬죠. 네. 게임 이론의 균형의 개념도 그 위험과 수익에 대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오. 그러니까 문화 아나운서하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 대안들이 있겠죠. 네. 대안이 있는데 둘이 이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둘 다 이렇게 서로 감방에 따로따로 감방에 갇혔어요. 죄수의 딜레마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갇혔는데 서로 이야기도 의사소통도 못해요. 예. 못하는데 둘이 이제 입 다물고 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제 이득과 예. 그다음에 또 각자가 그 입 다물었을 때 이룰 수 있는 위험과 네. 그다음에 둘 다 이렇게 불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고 문화원서가 먼저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문화원서는 또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문화원이 하자고 했습니다 했을 때 네. 서로 불었을 때 얻는 이득과 위험. 네,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잖아요. 4가지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경우에 근데 둘 다 상의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는 상황에서 서로 암중모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도 다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는 어떤 암중모색을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읽기죠. 네. 무슨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이론에서의 균형은 이른바 지금까지의 그 경제학에서의 그 가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전혀 달라요. 상대방에 대한 암중모색, 그래서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전략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택했을 때 상대방이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상대방도 계속 머리를 굴릴 거 아니에요. 굴리겠죠. 네. 근데 굴리는데 내가 어떤 안을 딱 택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보고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도 제가 이걸 선택한 것은 제가 이것이 가장 저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겠죠. 네.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움직이면 제가 선택한 것이 자기한테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안 움직인다라는 건 제가 이렇게 선택한 게 그 사람한테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장 최선이 아니라 자선을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조금 다르고 네. 균형의 개념이 균형의 개념에 대한 완전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예요. 제가 요 소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국제 정치 경제 이론에서 배우면서 되게 재밌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럼 보통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요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 게임 이론이 이렇게 195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제 그 자본 자산 가격 이론, 자산 가격 이론. 그 전에는 생산 경제였어요, 전부 다. 근데 1950년대부터 이른바 이제 자산 경제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경제학 이론에서. 자산 경제학 이론이 투자론이 막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해서 이른바 이제 금융 재테크라든지 금융 이론, 이렇게 투자론과 관련된 금융 이론들이 이제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부터. 그다음에 게임 이론들이 이제 또 이렇게 꽃을 피워가기 시작.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이제 그렇게 불확실성 하에서 이른바 자산 가격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게임 이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까 제가 위험과 수익이라고 그랬죠. 예, 위험률과 수익률. 예, 위험과 수익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 하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제학이나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불확실성을 이렇게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보죠, 정보. 네, 정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선택을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 자산 가격 이론이나 게임 이론이 성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왜 재수의 딜레마 얘기하실 때 정보가 차단돼 있다라고 전제를 먼저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또 다른 얘기인가요? 다른 이야기인데 뭐냐면 합리적 기대 가설이 그때 나옵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라고 그래서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 가설은 정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합리적 기대 가설이 없이는 이 1950년대 태동한 자산 가격 이론이나 가치 이론이나 게임 이론이 성립을 못 합니다. 이게 아주 기반을 이룹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이.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케인즈도 미인 투표 이야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투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투기가 왜 일어나느냐. 그래서 미인 투표회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그 전에는 뭐 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과거의 시장을 돌아보고 선택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적응적 기대 가설이에요. Adaptive Expectation Hypothesis라고 그래서 왜냐면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할 경우에 대부분이 이게 이제 초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되게 종목을 봐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죠. 그렇죠. 그걸 말합니다. 과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고서 그 과거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를 내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초보 단계인가요? 그게 이제 불확실한 미래가 앞의 상황이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그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그 직전까지 그 가격이 변해온 것을 보고서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앞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을 한다는 그게 적응적 기대 가설입니다. 적응적 기대 가설. 근데 1950년대의 합리적 기대 가설은 뭐냐면 사람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간주를 해요. 스페큘레이터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투기꾼으로 간주를 하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는데 어떤 투기꾼이냐면은 합리적 기대를 하는 투기꾼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합리적 기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주식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제가 저만 꼬불쳐둔 정보를 얻었어요. 이 문화나운서는 그 정보가 없어요. 네, 저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꼬불쳐둔 정보 가지고 어떤 주식 투자했는데 그 가격이 움직였어요. 네. 그럼 문화나운서는 그 꼬불쳐둔 정보가 없어도 가격 움직임을 보고서 그 정보를 캐치해낸다. 이거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꼬불쳐둔 정보를 가지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 하고 찍은 거나 읽는 거나 문화아나운서가 제가 그렇게 선택했을 때 가격이 움직인 걸 보고서 선택한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 기대 가설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설이에요.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이게 그게 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부동산에 관심 많죠? 네. 지금 온갖 신문이고 찌라시고 방송이고 뭐하고 뭐 대통령이고 뭐 기재부 장관이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치고 있죠? 네. 아파트 가격이 전부 정보가 없어요. 네, 저희 없어요. 없는데 아파트 왜 사죠 대부분?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찌라시들이 떠들고 조금 올라가면은 그걸 보고 사는 거죠. 네, 진짜 올라가나 보다 이러고. 네. 네,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하죠. 현실에서.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간다 하고 산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 꼬불쳐둔 정보가 없어도 몰라도 그렇게 해서 이른바 시장에 있는 정보가 모든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가격을 통해서 공유된다라는 겁니다. 공유된다. 그 가설이 있어야만 이 1950년대 불확실성의 가격 이론, 게임 이론이 성립을 합니다. 네. 합리적 기대 가설 없으면은 이게 성립을 하지 못해.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합리적 기대 가설까지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머리에서 쥐나는 줄 알았네요. 자,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경제 이야기를 해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소장님, 일단 저희가 2주간에 걸친 그 경제학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소프트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